17.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살림의 3분의 2에 대한 대금은 이미 다 써버렸으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대금은 10%를 공제해주고 상인에게서 미리 거의 다 받은 상태였다. 상인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테고 더욱더 올 겨울에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산림의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대금의 영수증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봉급은 집안 살림의 비용과 자질구레한 빚을 청산하는 데 다 나갔다. 이젠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쾌하고 곤란한 상황이라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지나치게 적은 봉급을 받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차지한 직위는 5년 전만 해도 분명 아주 좋은 자리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은행장인 페트로프는 1만 2천 루블을 받았고 스펜치츠키는 회사의 임원으로 1만 7천 루블을 받았다. 한편 은행 설립자인 미천은 5만 루블을 받았다. 분명 난 잠에 들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히고 만 거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신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기 시작했으며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아냈다. 처음에 그는 모스크바에서 친척 아주머니와 친척 아저씨와 친구들을 통해 그것을 공략했고 그 후 상황이 무르익자 봄에 직접 베테르부르크로 갔다. 그것은 연봉이 1,000루블에서 5만 루블까지 다양하며 일도 수월하고 뇌물도 쏠쏠히 들어오는 자리로 예전보다 요즘에 와서 더 많아지기 시작한 그런 자리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남부철도와 은행기관의 상호 신용금고를 위한 연합기관의 위원회 위원직이었다. 그 자리는 그런 종류의 모든 자리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 갖추기 힘든 너무나 엄청난 지식과 활동을 요구했다. 그런 자질을 모두 갖춘 사람은 없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편이 더 나았다. 그런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정직한 사람일 뿐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정직한 활동가, 정직한 작가, 정직한 잡지, 정직한 기관, 정직한 유파라고 말할 때와 같은 특별한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이 부정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를 풍자할 능력이 있다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모스크바에서 그 말을 사용하는 사회에 드나들었으므로 그곳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그 자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우다레니에라고 불렀는데 러시아에서 모음을 길고 강하게 읽으라고 지시하는 기호, 강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우다레니에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1년에 7천 루블에서 1만 루블의 봉급을 받는 자리였고 더욱이 오블론스키는 자신의 관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 자리에 대한 결정권은 2명의 장관과 1명의 귀부인과 2명의 유대인에게 있었다. 비록 그 사람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긴 했지만 스테판 아르가디치로서는 베테르부르크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누이인 안나에게 가레닌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그래서 그는 돌리를 졸라 50루블을 받아들고 베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가레닌의 서재에 앉아 러시아의 재정 악화의 원인에 관한 그의 의안을 들으면서 자신의 용무와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그의 낭독이 끝날 때만 기다렸다. 그래, 매우 옳은 말이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코안경을 벗고 미심쩍은 눈으로 옛 처남을 바라보자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코안경 없이 글을 읽을 수 없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옳아. 하지만 우리 시대의 원칙은 자유지. 그래요.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을 포함하는 다른 원칙입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포함하는 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이렇게 말하고는 그것이 적힌 부분을 재차 읽어주기 위해 다시 코안경을 썼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여백을 넉넉히 두고 아름답게 쓴 원고를 뒤적인 후 설득력 있는 부분을 다시 읽었다. 내가 보호 관세 체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지요. 하층계급과 상층계급 모두를 위해서요.
그는 코안경 너머로 오볼론스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쏟고 문구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카레닌이 즉 그의 교회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러시아의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을 꺼낼 때는 그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유의 원칙을 기꺼이 포기하고 카레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신의 원고를 뒤적이며 침묵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포모로스키를 만나게 되거든. 내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남부철도 상호신용금고 연합기관위원회의 위원직을 몹시 얻고 싶어 하더라고 말 좀 해줘.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의 마음에 그토록 가까이 있는 그 직위의 명칭에 이미 익숙해져 그 명칭을 실수도 않고 빠르게 발음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새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저것 캐묻고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 위원회의 활동에 자신의 계획안과 대립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위원회의 업무가 무척 복잡한 데다 그의 계획안이 매우 광범한 영역을 포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코안경을 벗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말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얻으려 하는 겁니까? 봉급이 좋거든 9천 루블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수입은 9천 루블이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되풀이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봉급의 높은 숫자는 그 방면에서 예상되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활동이 늘 긴축으로 기울어지는 그의 계획안의 주요 취지와 대립한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난 전에 그것에 대해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 시대의 그런 높은 봉급은 우리 행정의 그릇된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네는 어떤 걸 바라는데?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은행장이 1만 루블을 받는다고 하자고.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만했어요. 또 기사는 2만 루블을 받아. 좋든 싫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난 봉급이 상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봉급의 지정이 이 법칙을 벗어날 경우 가령 똑같이 박식하고 유능한 기사가 대학을 졸업해서 한 명은 4만 루블을 받고 다른 한 명은 2천 루블에 만족해야 하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법률가가 경기병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장에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 난 봉급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편파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정부의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권력 남용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황급히 매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하지만 자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유익한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것에는 동의하겠지. 좋든 싫든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특히 사람들은 업무가 정직하게 처리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정직하다라는 말의 러시아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 정직함이란 소극적 자질에 불과하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자네는 내게 큰 호의를 베푸는 거야.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포모로스키에게 말이라도 해준다면 말이지. 그저 둘이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 일은 불가리노프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불가리노프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불가리노프에 대한 언급에 얼굴을 붉힌 것은 그가 그날 아침 유대인 불가리노프의 집에 들렀다가 그 방문에서 불쾌한 기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가 종사하고자 하는 그 일이 새롭고 현실적이고 정직한 일이라고 굳게 확신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불가리노프가 분명 일부러 그를 2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다른 청혼자들과 함께 기다리게 했을 때 그는 문득 거북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거북함을 느낀 것이 류리크의 후예 오블론스키 공작인 자기가 2시간 동안 유대인의 대기실에서 기다렸다는 사실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이 난생 처음으로 나라를 섬기는 조상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때문이든 그는 몹시 거북했다.
불가리노프의 집에서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활기차게 응접실을 돌아다니며 구레나룻을 매만지기도 하고 다른 청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유대인의 집에서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익사를 궁리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조차 애써 감추었다. 그러나 그는 줄곧 거북하고 분했다. 유대인에게 볼 일이 있어 기다렸다. 라는 익살에서 이거는 어떤 설명이냐 하면요. 이렇게 설명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문구에 해당한 러시아의 표현을 로마자로 표현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지금 소리가 비슷한 말을 결합함으로써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이 표현으로 비슷한 말이 러시아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익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그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자신이 준 모욕의 쾌재를 부르고 있을 불가리노프가 그를 대단히 정중하게 맞이하고는 그에게 거의 거절에 가까운 대답을 했을 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그것을 잊으려 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것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얼굴을 붉힌 것이다. 18. 아직 용건이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자네도 뭔지 알 거야. 안나에 관한 건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잠시 침묵하면서 그 불쾌한 인상을 떨쳐버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볼론스키가 안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에 활기찬 표정 대신 지치고 시체 같은 창백한 표정이 떠올랐다. 대체 내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는 안락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코안경을 획 벗었다. 결정이지. 어떤 결정 말이야.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 난 지금 자네에게 호소하고 있어.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모욕받은 남편 아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으나 일을 망칠까 두려워 다음과 같은 말들로 바꾸었다. 정치가가 아닌 또 설명이 있네요. 그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인간에게, 선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말이야. 자네는 그 애를 가엾게 여겨야 해. 그가 말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카레닌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애를 가엾게 여겨야 해. 만약 자네가 그 애를 보았다면 나처럼 말이야. 난 겨울 내내 그 애와 함께 있었지. 그랬다면 자네도 그 애를 가엾게 여겼을 거야. 그 애의 처지는 끔찍해. 그야말로 끔찍하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금속성이 느껴지는 세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는 자신이 원한 것을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제발 비난하지 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자네는 그 애가 뭘 바라고 기다리는지 알잖아. 이혼 말이야. 하지만 난 아들을 내게 두고 가는 조건을 요구할 경우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이혼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렇게 답변했고 그 문제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제발 화내지 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매제의 무릎을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 만약 내가 상황을 요약해도 괜찮다면 말이야.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다네.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자네는 훌륭했어. 그보다 더 관대할 수 없을 만큼 말이야. 자네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줬지. 자유, 심지어 이혼까지. 그 애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애는 정말로 고마워했다니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처음에는 자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절감하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어. 그 애는 모든 것을 단념했지. 하지만 현실이 시간이 가르쳐 준 거야. 그 애의 처지가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의 생활에는 관심 없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 애의 처지는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어. 자네는 그 애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겠지. 그 애도 그것을 알기에 자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야. 그 애는 솔직히 자기는 감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와 우리 집안의 사람들과 그 애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애원하네. 그 애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더 이롭단 말이야. 잠깐만요. 당신은 나를 피고석에 세워놓고 있는 것 같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자네가 날 이해해 줘. 스테판 아라가디치는 다시 그의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마치 그는 그러한 접촉이 매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라고 믿는 듯 했다. 한 가지만 말하지. 그의 처지는 고통스럽고 자네는 그 고통을 들어줄 수 있어. 물론 자네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자네를 위해 모든 걸 처리하지. 자네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자네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 약속을 한 건 예전 일이죠. 그리고 난 아들에 대한 문제가 이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난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의 관대해지길 바랐습니다만 창백해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그 애는 모든 걸 자네의 관대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그 애가 자네에게 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애가 처한 그 참기 힘든 처지에서 그 애를 끌어내 달라는 거야. 그 애는 이미 아들도 바라지 않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잠시만이라도 그의 입장이 되어봐.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애에게 이혼의 문제는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야. 만약 자네가 예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애도 자신의 처지와 타협하고 시골에서 살았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이미 약속했고 그래서 그 애도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긴 거야. 그리고 벌써 6달 동안 그 애는 매일같이 자네의 결정을 기다리며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말이야. 그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죽음을 혹은 자비를 약속하면서 그 목에 몇 달 동안 계속 올가미를 씌워두는 것과 다른 게 없어. 그 애를 불쌍히 여겨줘. 그럼 내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자네의 미묘한 입장은 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어쩌면 난 나 자신에게 약속할 권리가 없는 것을 약속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가 약속한 것을 거절하는 건가? 난 한 번도 실행할 수 있는 일의 이행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약속이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안 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오블론스키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그런 말은 믿고 싶지 않아. 그 애는 너무나 불쌍해. 어느 여자도 그보다 더 불행할 수 없을 만큼 말이야. 자네도 그런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어. 내가 한 약속이 어느 정도로 실행 가능한지. 당신은 자신을 자유사상가라고 단언하지요. 하지만 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중요한 문제에서 그리스도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사회는 이혼을 허용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난 자네를 모르겠군. 오블론스키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름 아닌 그 그리스도교의 사랑에 감동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까지 했던 사람은 바로 자네가 아닌가? 자네가 말했잖아. 루바시카를 빼앗으려면 카프탄까지 내주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부탁입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창백한 얼굴로 턱을 들들 떨며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대화는 이제 그만.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자네를 화나게 했다면 용서하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난처한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어쨌든 난 대사로서 부탁받은 말을 전했을 뿐이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손을 내밀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지침을 찾아야겠습니다. 모레 화답을 드리죠. 그는 무언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19.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막 떠나려 할 때 코르네이가 보고를 하러 들어왔다. 세르게이 알렉세이치가 오셨습니다. 세르게이 알렉세이치가 누구지? 그렇게 물으려는 순간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곧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오, 세료자, 그가 말했다. 세르게이 알렉세이치라니. 난 어느 부서의 국장인 줄 알았네. 안나가 내게 그 아이를 만나달라고 부탁했지. 그는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는 안나가 그를 보내면서 어쨌든 그 애를 만나요.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애와 함께 있는지도 상세히 알아봐요. 그리고 스티바,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가능하겠죠? 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워하는 듯한 애처로운 표정을 떠올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맞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지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쨌든 조카를 보게 되어 기뻤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처남에게 그의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으니 그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예기치 못한 어머니의 만남 후 몹시 아팠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생명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치료와 여름철의 해수욕 덕분에 그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조언 대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죠. 사실 친구들의 영향이 그 아이에게 좋은 작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멋진 청년이 되었구나. 이젠 정말 세료자가 아니라 의젓한 세력의 알렉세이치인걸.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거리낌 없이 활기차게 서재로 들어오는 푸른 재킷과 긴 바지 차림의 아름답고 활달한 소년을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건강하고 쾌활해 보였다. 소년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외삼촌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붉히더니 마치 모욕을 받았거나 무언가에 화난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에게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내밀었다. 꽤 잘했구나. 아버지는 말했다. 나가도 좋아. 살이 빠지고 키가 자라니 더 이상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는군. 정말 소년이 다 됐어. 난 이런 소년들을 좋아하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나를 기억하겠니? 소년은 재빨리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기억해요, 친척 아저씨. 그는 외삼촌을 훌쩍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외삼촌은 소년을 가까이 불러 손을 잡았다. 그래, 어떻게 지냈니?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 소년은 얼굴을 붉힌 채 대답도 하지 않고 외삼촌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조심스레 빼려고 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손을 놓아주자마자 소년은 무언가 묻고 싶은 눈으로 아버지를 헐기 쳐다본 후 마치 자유롭게 풀려난 새처럼 재빠른 걸음으로 서재에서 나갔다. 세료자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뒤로 1년이 지났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그는 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머니를 만난 후 그를 앓게 했던 어머니에 대한 몽상과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끌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면 그는 그것들을 사내 아이나 하구가 아닌 계집 아이에게나 어울리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애썼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그들을 갈라놓은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아버지와 남도록 정해졌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외삼촌을 보는 것은 그에게 불쾌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기억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더욱 불쾌했던 것은 서재의 문가에서 기다리며 엿들은 몇 마디 만에서 특히 아버지와 외삼촌의 표정에서 그들 사이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강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자신이 의지하는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감상적인 기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료자는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외삼촌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외삼촌이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뒤따라 나온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계단에서 그를 보고 가까이 불러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뭘 하느냐고 묻자 세료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반에서는 요즘 기차놀이를 해요. 그가 외삼촌의 질문에 답하며 말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놀이는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긴 의자에 앉아요. 그 애들은 승객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그 의자에 올라서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긴 의자를 잡아요. 손으로 해도 되고 허리띠로 해도 되죠. 그리고는 강당을 누비는 거예요. 앞쪽의 문은 미리 열어두죠. 그런데 차장이 되면 무척 힘들어요. 서 있는 사람 말이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빙긋 웃으며 물었다. 네, 용감하고 민첩해야 하거든요. 특히 갑자기 기차가 멈추거나 누군가가 떨어질 때 말이에요. 그래, 그건 장난이 아니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어머니를 쏙 빼닮은 그 생기발랄한 눈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도 뒤없이 천진난만하지도 않은 그 눈을 슬프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셰료자가 안나에게 대해 말하지 않기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엄마 기억하니? 갑자기 그가 말했다.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셰료자는 재빨리 말하고는 얼굴을 새파랗게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외삼촌은 그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슬라브인 가정교사는 30분 후 계단에서 자기의 학생을 발견했다. 그는 그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오랫동안 분간할 수 없었다. 왜 그래요? 넘어지면서 다쳤나 보군요. 그런 놀이는 위험하다고 늘 말했잖아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가정교사가 말했다. 내가 다친다 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걸요? 정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래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기억하든 말든. 그게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기억해야 해?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셰료자는 이미 가정교사가 아닌 온 세상에 호소하고 있었다. 20.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언제나처럼 베테르부르크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베테르부르크에서 그는 누이의 이혼과 직위 같은 용무 외에도 언제나처럼 그가 말한 대로 모스크바의 곰팡내를 씻고 자신을 재충전해야 했다. 모스크바는 음악 카페와 합성 마차가 있는 곳이라 해도 역시 고인 늪에 불과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늘 그것을 느꼈다. 모스크바에서 특히 가족들 곁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기가 쇠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처박혀 지내는 동안 그는 아내의 불쾌한 기분과 잔소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업무상의 자질구레한 이해관계를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마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베테르부르크에 와서 지내는 것, 특히 그가 떠나들던 사회에서 지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가치가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모스크바 사람들처럼 단조롭게 지내지 않고 말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은 곧 사라져버렸고 불 앞에 놓인 초처럼 녹아버렸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0편 68편 2절에 나오는 이 문구라고 하네요. 성경에 나오는 문구랍니다. 러시아 정교 예배 때 찬송으로도 불렸기에 자문처럼 잘 알려진 문구였다. 불 앞에 놓인 초처럼 녹아버렸다. 아내, 오늘에야 겨우 그는 체첸스키 공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첸스키 공작에게는 아내와 가정이 사관학교에 다니는 다 큰 아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비합법적인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자식들이 있었다. 첫 번째 가정도 좋긴 하지만 체첸스키 공장은 두 번째 가정에서 더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맏아들을 두 번째 가정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는 그것이 아들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며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종종 말하곤 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아이들, 베테르부르크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도권 속에서 교육받았다. 이곳에는 모스크바에게 유포된 예를 들어 르보프처럼 그런 야만적인 개념, 즉 아이들에게 온갖 화려한 생활을 시키고 부모들은 그저 고생과 걱정만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의뢰 그래야 하듯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곳의 근무는 모스크바에서처럼 끝도 없고 보상도 없는 그런 고역이 아니었다. 이곳의 근무에는 재미가 있었다. 만남, 호의, 적절한 말, 다양한 농담을 연출하는 솜씨, 이런 것만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브레안체프처럼 출세할 수 있는 것이다. 브레안체프는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어제 만난 사람으로 지금은 최고위층 고관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근무는 재미있었다. 특히 돈 문제에 대한 베테르부르크의 사람들의 견해가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생활 방식으로 보아 적어도 50만 루블을 써대고 있는 바르트냔스키는 어제 그에게 그 문제에 대해 놀랄 만한 말을 해주었다. 만찬 전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바르트냔스키에게 말했다. 자네 모르드빈스키와 가까워 보이던데 말이야. 자네가 날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날 위해 그에게 말 좀 해줘. 내가 바라는 자리가 하나 있어. 남부철도. 어쨌든 난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왜 자네는 유대인들과 그런 철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뭐라 해도 역시 그것은 추악한 짓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에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르트니안스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돈이 필요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 살기는 하지. 하지만 빚이 있어. 정말 빚이 많은가? 바르트니안스키는 동정을 보이며 말했다. 아주 많아. 2만 루블이나 돼. 바르트니안스키는 유쾌하게 웃으댔다. 아, 자네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 그는 말했다. 내가 진 빚은 50만 루블이야. 게다가 가진 것도 하나 없고. 하지만 자네도 보다시피 난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바호프는 30만 루블의 빚을 진 채 자기 돈이라고는 1코페이카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크립초프 백작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오래전부터 레퀴엠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그는 여자를 둘이나 거느리고 있다. 페트롭스키는 500만 루블을 날렸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재무부의 책임자로서 2만 루블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베테르부르크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육체적으로도 기분 좋은 영향을 끼쳤다. 베테르부르크는 그를 젊어지게 했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이따금 흰머리를 들여다보고 식사 후에 꾸벅꾸벅 졸다 기지개를 켜고 무겁게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가고 무도회에서도 젊은 여자들과 있는 것을 따분해하며 춤도 추지 않곤 했다. 그런데 베테르부르크에 오면 늘 뼛속부터 10년은 더 젊어진 듯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외국에서 막 돌아온 60살의 표트르 오블론스키 공작이 어제 그에게 말해준 것과 똑같은 기분을 베테르부르크에서 경험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거야. 표트르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바덴에서 여름을 보냈네. 그런데 정말이지 난 완전히 젊은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 젊은 여자를 보면 생각이 식사를 하고 술을 가볍게 한잔하고 나면 힘과 활력이 솟구치더군. 그러고는 러시아로 돌아왔지. 시골에 있는 아내에게도 가봐야 했어. 믿어지지 않겠지만 2주가 지나니 내가 할라트만 입고 만찬 때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은 거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완전히 노인네가 되고 만 거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남은 거야. 그래서 파리로 갔어. 그리고 다시 회복했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도 표트르 오블론스키가 말한 것과 똑같은 차이를 느꼈다. 모스크바에서 그는 너무나 초라하게 쇠락한 나머지 사실 그곳에서 더 오래 지냈다면 그도 아마 영혼을 구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지 모른다. 그런데 베테르부르크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고상한 인간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과 스테판 아르가디치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묘한 관계가 존재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늘 농담조로 그녀에게 아침을 해댔고 역시 농담조로 그녀에게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그는 그녀가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레닌과 이야기를 나눈 그 이튿날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녀의 집에 들렀다가 자신이 너무나 젊게 느껴진 나머지 그 농담조의 구애와 거짓말 속에서 뜻하지 않게 너무 멀리 나가버리고 말았다. 불행히도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혐오감마저 느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그녀가 그를 몹시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때마침 둘만의 시간을 중단시켜준 마흐카야 공작 부인의 방문에 몹시 기뻐했다. 어머, 당신도 있었군요. 그녀는 그를 보고 말했다. 저 당신의 가엾은 누이 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날 그렇게 보지 말아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사람이, 그것도 그녀보다 천배나 못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난 그녀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그 브론스키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그녀가 베테르부르크에 왔을 때 내게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만약 알았더라면 난 그녀를 찾아가고 어디든 그녀와 함께 다녔을 거예요. 그녀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세요. 저 그녀에 대해 얘기해줘요. 네, 그 애의 처지는 괴롭습니다. 그 애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친절되고 순진한 마음에 당신의 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마흐카야 공작 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마흐카야 공작 부인은 평소 습관대로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쉬쉬 숨기면서 하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거죠.
당신의 그 미치광이 매제를 버린 건 더 잘한 일이고요. 날 용서하세요. 모두들 그 사람은 똑똑하다, 그 사람은 똑똑하다 말하지만 나만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죠. 그가 리디아와 랑도와 얽힌 지금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기쁠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군요.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스테판 아라가디치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는 누이의 일로 그의 집에 찾아가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내게 대답을 주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난 답변 대신 오늘 저녁에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으로 와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마카야 공작 부인은 기뻐하며 말을 꺼냈다. 그 사람들이 랑도에게 그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물은 거예요. 랑도요? 왜요? 도대체 랑도가 누구세요? 당신은 어떻게 쥐 랑도도 모르세요? 천리안을 가졌다는 그 유명한 쥐 랑도를. 그 사람도 미치광이죠. 하지만 당신의 누이 동생의 운명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이 지방에 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랑도는 파리의 어느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이었는데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의 대기실에서 그는 깜빡 잠이 들었고 잠든 채로 병자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랄만한 조언이었던 거죠. 나중에 유리 멜레진스키의 참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무튼 그의 부인이 랑도에 대해 알게 되어 그를 남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는 그녀의 남편을 치료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에게 전혀 효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몹시 쇠약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믿고 어디든 그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러시아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다들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그가 베즈부조와 백작 부인을 치료하자 그녀는 그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다고요? 네, 아들로 삼았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랑도가 아니라 베즈부보프 백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리디아는 난 그녀를 무척 좋아하지만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녀는 이제 그 랑도라는 인간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녀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요. 따라서 당신의 누이 동생의 운명은 이제 그 랑도라는 사람의 일명 베즈보보프 백작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 짧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지닌 강신술사라고 하네요. 이 베즈보보프 백작 랑도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그런 존재는 사교계의 특징적 현상이었다. 이런 설명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21. 베르트니안스키의 집에서 멋진 만찬을 들고 많은 양의 코냑을 마신 스테판 아라가디치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리디아 이바노브나의 집에 도착했다. 백작 부인 댁에 누가 또 와 있나? 프랑스인? 스테판 아라가디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낯익은 외투와 호크가 달린 이상 야릇하고 소박한 외투를 쳐다보며 수위에게 물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과 베즈주보프 백장님이 와 계십니다. 수위가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흐카야 공작 부인이 짐작한 대로군. 스테판 아라가디치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이상해. 하지만 그녀와 친해두는 것도 좋겠지. 그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녀가 포모로스키에게 날 위해서 한마디 해주면 그야말로 확실할 텐데. 바깥은 아직 환하기만 한데 커튼을 내린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작은 응접실에는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다. 백작 부인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램프 아래의 둥근 테이블 앞에 앉아 나지막한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대편 끝에는 여자 같은 골반에 안짱다리를 한 작고 야윈 사내가 빛나는 아름다운 눈과 프로코트의 귀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지닌 몹시도 창백하고 아름다운 사내가 벽에 걸린 초상화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안주인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인사를 나눈 후 스테판 아라가디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낯선 사내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랑도 씨, 백작 부인은 오블론스키도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인사시켰다. 랑도는 얼른 돌아서서 다가오더니 싱긋 웃으며 땀에 젖은 힘없는 손으로 스테판 아라가디치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곧 다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초상화를 보기 시작했다. 백작 부인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의미심장하게 눈짓을 주고받았다. 당신을 만나 무척 기뻐요. 특히 오늘이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카레닌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저분을 랑도라고 소개했지만 그녀는 그 프랑스인을 그리고 곧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헐깃 쳐다본 후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분은 베즈주보프 백작이에요. 당신도 분명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다만 저분이 그 호칭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들었습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대답했다. 저 사람이 베즈주보바 백작 부인을 완전히 고쳤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불쌍하든지. 백작 부인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았다. 그녀로서는 이 작별이 끔찍한 거죠. 그건 그녀에게 굉장한 타격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정말 떠나는 겁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물었다. 네, 파리로 가요. 저분은 어제 음성을 들었어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보며 말했다. 아, 음성이요? 오볼론스키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려 하는 그 이 모임에서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처신해야겠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아직 그 일을 풀기 위한 열쇠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찾아들었다. 잠시 후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중요한 화제에 접근이라도 하듯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오볼론스키에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니 무척 기쁘군요. 내 친구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죠. 하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난 당신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당신도 이해하시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는 우수에 젖은 듯한 아름다운 눈을 치뜨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정도는 나도 이해합니다. 백작 부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처지가 오블론스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리뭉술하게 대답하고자 이렇게 말했다. 외적인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엄한 어조로 말하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랑도에게 다가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애정 어린 눈길로 쫓았다.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새로운 마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난 당신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살피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말입니다. 난 그 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절친했고 지금도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백작 부인의 시선에 부드러운 시선으로 응답하며 그녀가 두 장관들 가운데 누구와 더 친한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의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사랑을 강하게 했음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군요. 차를 드시겠어요? 그녀는 차 쟁반을 들고 온 하인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백작 부인. 물론 그의 불행은 네, 불행이죠. 하지만 그 불행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분으로 충만해졌을 때 지고한 행복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스테판 아르가디치를 헐깃 쳐다보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해도 되겠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생각했다. 오, 물론입니다, 백작 부인.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변화는 너무나 내밀한 것이어서 아무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군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도와야 해요.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념의 차이도 있고 게다가 오블론스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룩한 진리의 문제의 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아,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종교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저 사람이 곧 잠들 것 같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리디아 이바노브나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하게 귓속말을 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뒤를 돌아보았다. 랑도는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 팔걸이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한 시선들을 눈치채고 고개를 들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주의를 돌리지 마세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의자를 내밀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하인이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편지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놀라운 속도로 답장을 쓴 후 그것을 하인에게 건네고 테이블로 되돌아왔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자신이 꺼낸 화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종교에 몹시 무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 아닙니다, 백작 부인. 모스크바 사람들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무심한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를 돌아보며 지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종교에 무심할 수 있죠? 리디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 난 무심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난 그런 질문들을 위한 시기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엄하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은총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내리지 않고 사울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곤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프랑스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말했다. 랑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오, 그럼요. 난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그를 다정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옆에 앉으세요.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눈을 감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계속했다. 아, 당신이 우리가 경험한 행복을 안다면, 우리의 영혼에 늘 임재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느낀다면,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기쁨에 넘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때로 인간은 자신이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그는 종교의 숭고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포모로스키에게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가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자유사상을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인간을 가로막는다고 말하려는 거죠? 리디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이미 죄를 속죄받았으니까요. 그녀는 또다시 쪽지를 들고 들어오는 하인을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내일 대공비 댁에서 말해주세요. 라며 말로 대답을 전했다.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녀는 대화를 계속했다. 그렇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교리문답에서 본 문구를 떠올리고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작 미소만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고수하고 있었다. 야고보의 편지에 나오는 구절이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리디아 이바노브나를 돌아보며 다소 비난조로 말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문제인 듯 했다. 그 구절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해석만큼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지요. 나에게 행함이 없으니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런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고 행위나 금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수도사들의 야만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것은 훨씬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죠. 그녀는 오블론스키를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궁정에서 새로운 정세에 당황하는 젊은 궁녀들을 격려할 때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눈짓으로 그녀의 말에 찬성의 뜻을 보이며 맞장구를 쳤다. 영어를 할 줄 아세요?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물어보고는 궁정의 대답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 꽂힌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전하고 행복한이나 날개 아래에서를 읽고 싶군요. 그녀는 무언가 묻고 싶은 듯한 눈길로 카레닌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 두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날개 아래에서 이것은 두 책의 제목인데요. 톨스토이가 이 두 종교 제작에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개신교 선교사의 설교와 연관된 신신비주의 성향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쭉 긴 설명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날개 아래서를 읽고 싶군요. 그녀는 뭔가 묻고 싶어하다 눈길로 카레닌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책을 찾아 다시 제자리에 앉고는 책을 펼쳤다. 아주 짧아요. 이 책은 믿음을 얻는 방법과 그 후에 영혼을 채우는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행복에 대해 서술하고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당신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책을 막 읽으려는 순간 하인이 다시 들어왔다. 보러져지나 내일 2시에 오라고 전해요. 네. 그녀는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한숨을 쉬며 우수에 찬 아름다운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참다운 믿음이란 바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마리 사니나를 아세요? 그녀의 불행을 아시나요?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었어요. 그녀는 비탄에 잠겼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친구를 찾았어요. 그녀는 이제 아이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행복이죠. 오, 네, 그건 매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녀가 곧 책을 읽을 거라는 사실에 그에게 다소나마 냉정을 되찾을 여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이 여자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그는 생각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지. 당신은 지루하겠군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랑도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영어를 모르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짧아요. 오,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랑도는 여전히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낭독을 시작했다.